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현재 한국은 대규모로 석유 개발과 추출을 진행하여 중동 국가들보다 더 큰 수익을 창출하였고 한국의 경제 및 산업 구조는 상당히 변모하였습니다. 이 발견으로 인해 한국은 글로벌 에너지 강국으로 거듭났다며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강화하였습니다. 큰 석유 매장량 덕분에 한국은 에너지 수출국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하며 중동 국가들을 넘어서는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국내 총생산 GDP 크게 증가하였고 국민소득 수준도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석유 산업의 발전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여러 보조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여 경제 다변화에 기여하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석유 수익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교육, 기반시설 및 첨단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늘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하고 동시에 기존의 에너지 시장 균형에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2021년 기준 인구수 574만 명 세계은행 자료로 전세계 17위, 국토면적 100km 전세계 109위를 기록 중인 한국은 인구수로 보나 국토면적으로 보나 세계에서 명함을 내밀기에는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구매력 평가 PPP 기준 1인당 GDP는 46,918달러로 전 세계 12위를 기록 중인 꽤 잘 사는 선진국입니다. 물론 땅덩이가 크고 인구가 많다고 무조건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구는 경제활동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내수시장의 규모를 키워주고 국토면적이 넓다는 것은 그 아래 지하자원이 매장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같은 한반도에 살지만 한국과 북한은 지하자원 측면에서 보자면 남한은 하늘의 저주를 받았나 싶을 만큼 철저히 외면받았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북한에는 총 360종의 천연자원이 매장됐는데 희토류 등 광물자원 매장량이 최소 3영조 원에서 최대 9경 원이라고 하죠. 여기에 북한의 전세계 3위 수준이 석유가 매장됐다는 보고서가 2003년에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한 전문가는 중국 보하이만 대륙붕 유전지대에 약 1,500억 배럴이 매장됐다고 주장하기도 했죠. 1998년 방북 후 돌아오는 길에 현대그룹 창업주 정주영 회장은 평양이 기름바다 위에 둥둥 떠 있다. 북한 기름을 들여오기 위한 파이프라인 매설 작업을 곧 시작하기로 북한 쪽과 합의했다. 고 공표했습니다. 정확히 밝혀진 사실은 없지만 아마 방북 당시 김정일이 이와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았을까 예상해 봅니다. 남한에 석유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1998년 울산 남동쪽 해상에서 채산성 있는 가스전을 발견해 2004년부터 2021년까지 생산한 후 불꽃이 꺼졌는데요. 보통 화석 연료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함께 매장된 경우가 대부분인데 석유가 많으면 유전, 가스가 많으면 가스전이라고 부릅니다. 동해 1가스전에는 아주 소량의 석유도 매장되어 있어 이를 시추했는데 덕분에 한국도 세계에서 95번째 산유국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물론 최근 가장 핫한 제칠 광고 문제가 일본과의 관계에서 떠오르기는 했으나 이 역시 매장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가능성에 불과해 적어도 현재까지는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2022년 무역 통계를 살펴보다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정유업체들이 석유 제품 수출로 무려 80조 원을 벌어들였기 때문입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한국 땅에서 도대체 어떤 마법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얼마 전 대한석유협회는 2022년 1월부터 11월까지 SK에너지, GS칼텍스, S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업체의 수출액이 총 600억 달러라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환율을 넉넉히 200원으로 잡더라도 88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이는 전년 동기간 대비 74.9%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나마 있던 석유마저도 2년 전에 불꽃이 멈춘 상황에서 어떤 마법을 부리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종전 최대치인 2012년에 533억 달러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연속으로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2021년 기록했던 6,444억 달러를 넘어 더 놀라운 것은 하루 평균 수출액이 25.1억 달러를 넘었는데 쉽게 말하면 하루에 3조 원이 수출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주력 품목 중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석유 제품은 630.2억 달러로 전년 대비 무려 65.3% 증가했고, 이로써 반도체에 이어 한국의 2대 수출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제품별로는 경유가 46.3%로 가장 높았고, 휘발유 19.4%, 항공유 18.0%, 나프타 4.9%로 뒤를 이었습니다. 예상하시겠지만 한국의 수입 품목 중 부동의 1위 품목은 단연 원유입니다. 그런데 2022년도 한국은 총 158억 달러의 원유를 전 세계로부터 수입했는데, 석유 제품 수출이 630.2억 달러로 원유 수입액의 약 60%를 석유 제품 수출로 회수한 셈입니다. 여기에 석유화학 제품이 542.9억 달러를 기록했으니 석유 제품과 석유화학 제품을 모두 합치면 원유 수입액보다 더 많은 돈을 석유와 관련된 제품으로 벌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거의 석유 거지 수준인 한국에서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했을까요? 보통 중동의 오일 부자라고 부르는 국가들은 석유 퍼트롤리엄 또는 오일을 수출해 돈을 버는데, 여기서 퍼트롤리엄은 라틴어로 돌라크를 뜻하는 페트러와 기름 오일을 뜻하는 OLEUM에서 유래했습니다. 석유 관련 제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원유 크루드 오일, 또 하나는 석유 제품, 또 하나는 석유화학 제품인데요. 중동의 오일 부자들이 원재료인 원유를 수출하면 한국과 같은 수입국이 이를 정유해 여러 가지 석유 제품을 얻습니다. 가령 LPG, 나프타,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윤활유, 아스팔트 등으로 만드는 것, 즉 정제하는 것이죠. LPG 액화석 유가스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부탄가스를 의미하고, 휘발유는 가솔린 기관의 연료로, 등유는 보일러용 연료로, 경유는 디젤 기관의 연료로, 화력발전소의 연료로, 윤활기유는 윤활유로, 아스팔트는 도로 포장재로 사용됩니다. 이렇게 원유를 정제해서 휘발유, 경유, 납사 등이 추출되는데, 이들이 석유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2022년 158억 달러의 원유를 수입해 정제해서 석유 제품으로 만들고 이를 수출한 금액이 대략 630.2억 달러인 겁니다. 석유화학 제품은 석유 제품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석유 제품을 화학적으로 가공해서 원료로 만든 후 원유에 들어있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제품들을 생산하는 것을 석유화학 제품이라고 하죠. 가령 에틸렌, 프로필렌 등 기초유분과 이를 이용해 합성수지, 합성섬유, 합성고무 등을 생산하는 겁니다. 석유화학 제품의 핵심은 납사입니다. 원유를 정제해 만드는 납사내프선은 플라스틱, 비닐 등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데, 이는 페르시아어로 땅에서 스며 나온 것이라는 뜻을 가진, 그런데 이 나프타의 부가가치가 어마어마합니다. 원유 1톤에서 생산 가능한 납사는 약 180kg인데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13만 원입니다. 하지만 이를 원료로 에틸렌, 프로필렌, 메탄 등을 생산하면 그 가치가 22만 원으로 상승하고, 다시 이를 원료로 스포츠용품, 사무용품, 주방용품, 생활용품 등 최종 제품으로 만들면 그 가치가 1억만 원으로 뜁니다. 그러니까 13만 원짜리 원재료를 잘 가공하면 1억만 원짜리 최종 제품이 되는 마법이 일어나는 겁니다. 투자 대비 80배의 수익률을 안겨주는 기술이라면 억지로라도 이를 배우는 것이 맞습니다. 이 석유화학 제품 덕분에 한국은 2022년 542.9억 달러를 수출했고, 석유 제품에 630.2억 달러를 더하면 1년 원유 수입량보다 원유를 정제하고 가공해 더 많은 돈을 해외로부터 벌어들였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정제 기술은 세계 최고일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에너지 기업인 브리티시 페트롤리움 BP는 매년 BP 보고서라고 불리는 보고서로 에너지 관련 통계를 제공합니다. 통계 중 원유를 석유 제품으로 생산할 수 있는 설비 용량을 의미하는 정제 설비 능력 오일 러파이닝 커패서티은 원유 수급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는 원유가 아니라 휘발유, 경유, 등유와 같은 정제된 석유 제품이기 때문이죠.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정제 설비 능력은 하루 357만 2영배럴로 전 세계 전체의 약 3.5%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에 이은 세계 5위 수준의 정제 설비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사우디아라비아나 UAE, 카타르 등 원유 수출국보다,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큰 일본보다도 원유 정제 능력이 높은 것이죠. 원래 이 분야에서 한국은 일본에게 뒤처져 있었는데 2018년을 기점으로 일본을 앞서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의 SK에너지, GS칼텍스, S-오일, 현대오일뱅크 등이 한국 정유사들이 원유를 수입한 후 이를 정제해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정제 능력은 석유가 매장됐다고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1위의 원유 매장량을 자랑하는 베네수엘라의 경우 정제 능력이 한국의 36% 수준이고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의 80% 수준, 카타르는 고작 12%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하면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는 것은 하늘이 내려준 축복 같은 일이지만 원유를 수입해 더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으로 생산하는 것은 후천적인 능력인 겁니다. 그만큼 한국 정유사들의 기술력이 대단하는 말에 다름 아니죠. 그렇다면 오일 수출국의 이름 한 글자도 올리지 못하는 한국에서 석유산업은 어떻게 태동했을까요? 한국에서 석유산업이 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61년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1962년 대한석유공사법을 제정해 이듬해 울산의 대한석유공사를 건설하면서 석유산업이 발달하기 시작했는데요. 정유공장이 건설되면 이를 통해 석유를 정제하고 정제한 석유를 이용한 석유화학 제품 산업이 자리 잡게 되는데 특히 석유화학 산업의 경우 자원이 극히 부족한 한국에게 생필품을 생산할 수 있는 꿈의 산업입니다. 이를 통해 옷이나 신발, 타이어 등을 직접 생산할 수 있게 되니까요. 석유화학 산업의 중요성을 절감한 한국 정부는 제3차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하면서 여수의 제2정유공장 및 석유화학 단지를 조성했고 이때부터 한국의 석유화학 산업이 국내 주요 산업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렇게 1990년대 중반까지는 석유화학 육성법에 의해 정부 주도로 발전을 꾀했지만 이후 민간이 주도하면서 현재는 미국, 중국,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은 세계 4위의 석유화학 산업 초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잠시 언급하기는 했지만 1997년까지 한국보다 앞섰던 일본의 정제 능력은 어쩌다 하락하게 된 것일까요? 정부의 정책과 기업의 판단 미스가 중첩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30여 년간 석유 산업을 성장시키면서 한국의 정유업체들은 몸집을 불리고 생산량 증대를 위한 시설 고도화와 더불어 수출에 거의 올인하다시피 했습니다만 세계 경제학자들의 골머리를 앓게 만든 베네수엘라. 골칫덩이로 전락한 베네수엘라를 통해 한국이 큰 이득을 보았다고 하는데요. 베네수엘라에 위치한 석유 산지를 한국이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베네수엘라가 처한 현실을 알게 된 한국이 재빠르게 움직인 덕분에 가능한 일이라고 하죠.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이 또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원 빈국으로 항상 석유를 비롯해 많은 자원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해야 하는 한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산지를 손에 얻을 수 있게 되었죠. 베네수엘라가 한국에게 약속한 석유 산지는 바로 베네수엘라 중심을 가로지르는 오리노코강 유역. 남미 최대 석유 매장지라고 알려진 오리노코 벨트가 그 장소인데요. 약 5만 제곱킬로미터에 해당하는 이곳은 남한 영토 절반쯤 해당하는 장소입니다. 석유는 물론이고 각종 자원을 통제 중인 베네수엘라는 한국만을 위해 이 장소 개발을 허락하겠다고 한 것이죠. 석유 시출을 위한 인력은 물론이고 개발 시기를 조율 마두로 대통령은 한국을 향해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다른 국가를 제쳐두고 한국에게 땅을 공개한 것은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한국이 베네수엘라가 지급하지 못한 유엔 분담금을 대신 납부해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최근 베네수엘라는 수백억 원에 달하는 분담금을 내지 못해 투표권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전 세계 국가가 참여하는 유엔 조직은 공짜로 운영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필요한데요. 유엔 헌장에 따라 각 나라가 유엔에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모든 국가가 균등하게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나라의 참여도와 경제 수준을 고려해 분담금이 주어지는데요. 이는 가난한 아프리카 국가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는 분담금을 낼 돈이 없어서 제대로 돈을 납부하지 못해 투표권이 박탈되는 수모를 겪은 것입니다. 무려 2년간 분담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이 드러난 것인데요. 국제안보와 인권 등 주요 사항에 대해 참여할 권한이 없어지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축소되는 것은 당연한 일. 베네수엘라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자 어떻게 해서든 돈을 마련하고자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초인플레이션을 넘어 비상식적인 물가로 인해 제대로 경제정책을 수립할 수 없는 베네수엘라에게 선뜻 돈을 대신 내주겠다는 국가가 없었죠. 그런데 한국이 베네수엘라에게 선뜻 손을 내민 것입니다. 사실 위험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번 판단은 한국에게 있어 모험이었지만 동시에 신의 한 수가 되었는데요. 바로 베네수엘라가 석유 산지를 한국에게 약속하면서 현재 석유 대란으로 인해 곤란을 겪을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한국 실측을 위해 구체적인 일정까지 잡는 등 오리노코 일부 지대 탐사를 한국에게 허락하며 서두르는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어째서 베네수엘라는 분담금을 2년 동안 내지 못했던 것일까요? 아무리 돈이 없다고 해도 한 국가가 분담금을 못 내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 이 질문의 답을 알기 위해선 베네수엘라 역사를 봐야 합니다. 베네수엘라가 망가지기 시작한 것은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 재임 시기부터입니다. 이때부터 내리막길이 시작되죠.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 자리에 올랐을 때 많은 시민들은 그의 집권을 환영했습니다. 서구 열강의 입김이 닿지 않는 베네수엘라의 진정한 대통령이 자리에 올랐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차베스 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시민들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타고난 정치가인 그는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베네수엘라 입장에서 다소 무모한 정책을 추진했는데요. 바로 무상 시리즈로 대표되는 복지 정책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시민이라면 무상 의료는 물론이고 무상 주택, 무상 교육 등 돈을 주지 않아도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 데 들어간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돈의 출처는 베네수엘라의 지하였습니다. 막대한 양이 묻혀있는 석유와 천연가스, 게다가 황금과 리튬 등 귀중한 금속이 묻혀있는 남미 천혜의 땅이 이를 가능하게 했죠. 차베스 전 대통령은 권력에 대한 욕심이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신이 속한 당이 우승하길 바랬고 이를 위해 무슨 짓을 저질러도 상관없다는 생각이었죠. 당연히 많은 시민들은 아낌없는 복지를 제공한 차베스의 강한 지지를 보내며 그가 속한 당을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한계는 금방 찾아왔죠. 천연 자원으로 운영하던 복지정책 비용이 더는 베네수엘라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은 겁니다. 게다가 외부 요인까지 겹쳐 베네수엘라는 파국으로 치달았죠. 베네수엘라 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석유 자원 가격은 석유 증산 조치와 기술 개발에 의해 급락했습니다. 미국이 셰일가스 개발에 성공하고 시장에 석유가 많이 공급되었기 때문이죠. 중동 국가들 역시 때마침 증산에 성공한 탓에 가격이 급락한 것입니다. 한편 유럽에서는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 각광을 받고 있었고 석유 자원을 찾지 않았던 것도 문제였죠. 시장이 외면을 받기 시작하며 석유 가격 하락은 베네수엘라 경제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정도로 흔들어 놓았습니다. 차베스 전 대통령의 뒤를 이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이런 위기의 순간에 대통령 자리에 올라 직면한 위기를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갔고 급한 때로 다른 국가의 차관을 빌렸지만 이를 갚을 수단도 변변치 않은 상황. 점점 떨어지는 인기에 당황한 마두로 대통령 역시 시민들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 재정 지출을 줄이기보다 과거 차베스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지출을 늘리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고 베네수엘라 경제는 현대 경제학 이론이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막장으로 치달았습니다. 한 해에 약 8만% 물가 상승이라는 믿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일이 벌어졌을 정도죠. 그 이후 2022년까지 베네수엘라 화폐 가치는 회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석유가 넘쳐 흘러 돈을 받지 않았던 베네수엘라는 오히려 미국으로부터 석유를 수입해야 할 정도로 자원까지 바닥난 상태가 되었죠. 차관을 빌려 빚을 갚는 데 썼던 것도 부메랑으로 돌아와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죠. 당연히 유엔 분담금 지불은 요원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 상황에서 한국이 선뜻 손을 내민 것입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한국에게 보답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한화로 473억 원을 한국이 지불한 대신 몇 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석유 개발권을 얻게 되었죠. 여기서 드는 궁금증이 있는데요. 어떻게 한국은 분담금을 베네수엘라 대신 납부할 생각을 하게 된 것일까요? 한국이 이러한 시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천연가스와 석유를 수입하던 유럽 국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고 한국이 석유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게 된 것인데요. 세계 석유 생산량의 약 10%에 해당하는 양을
러시아가 공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수출 제재가 걸리고 러시아 석유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자 미국을 비롯해 많은 국가들이 증산할 수 있는 다른 곳을 찾아야 했죠. 미국이 가장 먼저 접촉한 곳이 베네수엘라였습니다. 미 백악관과 국무부 관계자들은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베네수엘라 관료들과 회동을 가지고 긴급 증산을 논의했는데요. 러시아산 원유를 대체할 국가로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점 찍은 것입니다. 한국이 베네수엘라의 가치를 눈치챈 것은 이 시점 이후였죠. 마침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어려움을 한국이 해결해준다면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고 빠르게 움직인 것입니다. 그 결과는 대박이었습니다. K-팝을 비롯해 한류가 남미 전역에서 유행하면서 한국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가 높아졌던 것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한국이 이란에게 유엔 분담금을 대신 내어준 일 역시 베네수엘라 대금 지불을 할 수 있게 된 주요한 원인이었습니다. 최근 한국은 한국은행에 묶여있는 이란 정부의 자금을 이용 이란의 유엔 분담금을 대신 내주는 희한한 일을 겪었습니다. 때 마침 비슷한 처지에 있는 베네수엘라를 보며 비슷한 생각을 떠올렸고 한국은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국민들의 마음을 살 수 있었죠. 천정부지로 석유 자원 가격이 오르는 상황 속에 한국은 오히려 이득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현명한 결정과 빠른 판단에 박수를 보내며 석유로 인해 고통을 겪었던 한국이 이번 기회를 바탕으로 반대로 석유를 수출할 수 있는 국가로 거듭나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추가 투자 철회라는 폭탄 발표가 쏟아져 나오면서 바이든이 한국에 대한 충격적인 보복을 예고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리튬 광산이 있는 남미국들과 미국의 특별한 관계를 이용해 한국의 리튬 공급을 끊어버릴 수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바이든은 남미 3국의 석유 OPEC를 모방한 조직 리튬 산업 OPEC를 만들어 리튬 수출을 철저히 통제하고 가격 담합도 할 수 있다며 미국이 원하면 한국의 리튬 수출을 끊어버릴 수 있는 강력한 카드도 손에 쥐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바이든의 이러한 폭탄 발표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웃고 있는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회사들. 놀라운 것이 공개됐는데요.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삼성과 현대, LG 등 미국의 수백조 원의 투자를 발표했던 한국 기업들이 추가 투자를 미국이 아닌 중국과 다른 나라에 하겠다는 폭탄 발표가 나온 후 바이든이 한국에 대한 대대적인 복수를 발표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는데요.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제기된 반도체 특허 침해 소송에서 4천억 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배심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일각에서는 바이든이 압력을 가했을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는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텍사스주 동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21일 현지 시간 미 반도체 기업 넬리스트 NETLIST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메모리 특허 침해 소송에서 넬리스트의 손을 들어주고 배상액을 3억 300만 달러 4,035억 원 이상으로 판결했습니다. 미국 법원은 삼성전자의 고성능 컴퓨터에 사용되는 메모리 모듈이 넬리스트의 특허 5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넬리스트는 지난 2021년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 사용되는 삼성의 메모리 제품과 다른 데이터 기술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배상금으로 4억 400만 달러 5,381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넬리스트는 자사 기술이 메모리 모듈의 효율을 높여 단기간에 많은 양의 데이터에서 유용한 정보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주며 삼성전자가 프로젝트에서 협업한 이후 특허 기술을 가져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성전자는 넬리스트의 특허가 무효이며 자사의 기술이 넬리스트의 기술과는 다르게 작동한다고 맞서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당연히 삼성전자가 승리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깔끔한 완승 말이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바이든이 한국의 보복을 예고한 직후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는 2023년 1분기에 반도체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면서 고작 6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는데요. 이 중에 4천억 원을 미국에 내야 하게 생긴 것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인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수력원자력도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소송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작년 10월 이 원자력 설계 업체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자신들의 기술로 개발한 원전을 폴란드 등 동유럽에 판매한다면서 이를 막아달라고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는데요. 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미국 법원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자신의 기술로 만든 원전에 대해 수출할 땐 반드시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했는데요. 미국이 제기하고 있는 원전 기술은 APR-1400으로 한국 자체 기술로 만든 한국형 원전임은 이미 전 세계국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두 가지 보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떠오르는 산업이 바로 배터리죠. 이미 한국의 배터리 3사가 받은 수주 규모만 해도 1,000조 원을 돌파하며 역사상 가장 크고 위대한 산업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전기차 전체 비용의 40%가 배터리, 이 배터리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리튬이죠. 리튬은 이제 하얀 석유라고 불릴 만큼 너무나도 중요한 자원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 지질조사국 USGS에 따르면 전 세계 리튬의 56.0%는 리튬 삼각지대라 불리는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칠레 3개국에 몰려 있습니다. 이 중 볼리비아는 리튬을 이미 국유화했고 아르헨티나는 지난 1월 리튬을 전략 광물로 지정한 후 승인된 모든 탐사 활동을 멈춰 세웠습니다. 민간 기업의 채굴권도 정지했습니다. 칠레는 여기에 국영 리튬 기업을 설립했습니다. USGS에 따르면 칠레는 현재 기술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리튬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41.0% 국가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FT 등 외신에 따르면 칠레 좌파 정권의 가브리엘 보릭 대통령은 TV로 중계된 대국민 연설에서 리튬 산업을 국유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릭 대통령은 사회주의자 대통령이었던 살바도르 알렌데 대통령이 1971년 구리 산업을 국유화했던 사례를 들며 이번에는 배터리 핵심 소재인 리튬을 국유화할 차례라고 말했습니다. 보릭은 국가가 리튬 생산 사이클 전반에 참여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국영 리튬 회사 NLC를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외교부 소식통은 이날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칠레가 리튬 광산 업계의 석유 수출국 기구 OPEC 설립을 추진해 리튬 광산 가치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가격 합의를 도출하는 문서를 작성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배후에는 미국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은 미국과 남미의 지리적, 전략적 특별한 관계를 이용해 전 세계에서 리튬이 가장 많이 매장되어 있는 남미를 조종하여 한국의 수출을 통제함으로써 한국을 자기 입맛대로 컨트롤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도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의 배터리가 미국에서 보조금을 싹쓸이하고 있다며 이를 막아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지 매체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따르면 이들 3국의 외교부 장관이 OPEC과 유사한 리튬 생산국 조직을 만들어 OPEC 원유 배럴당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으로 생산 수준을 설정해 리튬 가격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내용의 문서 초안을 작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남미 3국 외교장관들은 아르헨티나, 칠레, 볼리비아가 공감대를 형성하면 세계 최고의 리튬 생산국인 호주가 이 같은 가격 동조화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과 각별한 사이를 맺은 호주까지 끌어들여 한국이 마음대로 리튬을 얻지 못하도록까지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데요. 한국의 SK온과 현대차, 포스코홀딩스 등은 호주 광물 자원개발업체와 이미 장기 계약을 통해 리튬 및 히토류를 장기적으로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미 3개국이 갑자기 리튬판 OPEC를 설립하더니 리튬 광산과 관련 기업을 국유화하여 한국과의 모든 계약을 깨버리고 수출을 통제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호주가 이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미국이 배후에 있다며 거절하지 못할 제안을 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 비상사태에 빠졌습니다. 이제는 리튬 공급을 막아 한국에 큰 충격을 주려 하는 바이든. 자, 그런데 한국이 엄청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한국에서 말이죠. 이평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원장은 울진 등 광산 6곳서 리튬을 발견했다며 한국은 리튬 강국이 될 것이라 선포했습니다. 이 연구원장은 11일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해 국내 광산 6곳에서 리튬을 확인했다며 대표적인 곳은 울진이며 올해 안에 매장량 평가가 끝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광산 탐사뿐 아니라 이를 활용해 리튬 하이드록사이드 수산화 리튬화, 리듬 카보네이트 등 2차 가공산물로 만드는 기술을 이미 확보한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날 국내에서 채굴한 리튬 레피돌라이트 홍은모 실물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바이든은 이 소식을 접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이 리튬부터 배터리 소재와 부품, 배터리 완성품까지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의 모든 것들을 싹쓸이 해버리면 미국이 더 이상 통제할 수조차 없기 때문인데요. 배터리 아저씨로 불리며 신드롬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박순혁 홍보이사. 그는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추앙받는 인물입니다. 지난해 초 여의도 전문가들이 테슬라와 중국 배터리 업체의 경쟁력을 강조할 때 박 이사는 줄곧 K배터리의 기술 초격차를 언급해왔습니다. 그가 유튜브에서 추천한 2차 전지 배터리 8개 종목 에코프로 BM,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LG화학, 포스코케미칼현, 포스코퓨처엠, 나노신소재, 포스코홀딩스이 급등하자 개미들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얻고 있는데요. 이때 붙여진 별명이 배터리 아저씨입니다. 배터리 아저씨는 이를 전면 반박하며 앞으로도 수십 배 오를 수 있다고 했고, 실제로 배터리 아저씨의 말대로 이 8종목 주가가 급등하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큰 돈을 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가 출연한 유튜브 방송은 누적 조회수 1000만 회를 돌파했고, 최근 편엔져서 K배터리 레볼루션 GY는 출간 뒤 한 달째 베스트셀러 종합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핵심은 배터리의 핵심은 양극재입니다. 전기차 비용의 40%가 배터리 비용의 40%가 양극재인데요. 한국의 에코프로 그룹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양극재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이유죠. 에코프로 관계자는 이와 같은 완성형 양극재 생태계를 조성한 것은 에코프로가 최초이자 유일하다며, 이런 생태계를 기반으로 2017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매출액이 연평균 74.3% 급성장했다고 말했습니다.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이사는 한국이 배터리 소재부터 완성품까지 모두 세계 1위로 대체 불가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미국조차 한국을 흔들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반도체의 경우 실리콘 웨이퍼와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과 같이 반도체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소재는 일본이, 5나노 이하 공정에 꼭 필요한 EUV 장비는 네덜란드가, 반도체 장비는 미국이 꽉 잡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일본을 필두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마음대로 쥐락펴락할 수 있었고, 이 때문에 한국은 최근까지도 골머리를 썩고 있죠. 그런데 배터리는 다르다는 겁니다. 전기차뿐만 아니라 ESS라는 초대형 에너지 저장 장치를 통해 가정과 회사 등 거의 모든 곳에서 우리가 전기를 쓸 수 있도록 해주는 배터리, 지구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산업이 될 배터리 분야에서 한국이 재료부터 부품 완성품까지 세계 1위를 싹쓸이 하다 보니 이제는 감히 미국조차 한국을 흔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사회를 지탱해 나갈 중국 청년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달 16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4월 실업률 통계는 중국 공산당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는데요.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21%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를 기록한 건데, 일자리를 찾지 못한 이들의 불만이 중국 공산당에 대한 반감으로 확산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작년엔 중국 청년들 사이에서 공산당 퇴진, 시진핑 퇴진 구호를 필두로 한 백지 시위가 일었는데, 단순히 감염병 정책에 대한 반대라기보다 중국 경제 상황에 대한 불만이 함께 표출됐다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이렇듯 중국 정부는 과거 공산당의 핵심 지지층이었던 이른바 링링어 세대가 또다시 반기를 들지 않도록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전개되고 있다고 하니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알만합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최근 중국 정부가 과거 문화 대혁명 시기 도시에 사는 청년들을 강제로 농촌에 보냈던 것과 유사한 청년 취업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마오퍼 등은 노동을 통해 학습하고 농촌에서 배우라는 취지로 중국 각 지역 지식인과 학생들의 농촌행을 강제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광둥성이 2025년까지 대졸자 30만 명을 농촌으로 보내겠다고 한 데 이어 장수성도 농촌 취업 프로그램을 성 전체로 확대해 매년 2,000명의 대졸자를 농촌으로 보낸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정책은 중국 청년들이 실업난으로 공산당의 등을 돌리자 궁여지책으로 마련한 것으로, 그런데 실제로 얼마 전 중국 정부가 중국 청년들의 취업과 중국 반도체 굴기를 모두 해결하기 위해 또 다시 머리를 굴린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다름 아닌 삼성의 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복제하려는 범행이 최근 밝혀지며 난리가 났는데, 답 없는 중국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총성 없는 반도체 전쟁이 치열한 가운데 결국 한국이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한국이 참여한 미국 주도의 경제협력체 IPEF가 본격적으로 협정을 타결하자 미국의 견제로
벼랑 끝에 내몰린 중국은 어떻게든 한국 반도체를 붙잡으려고 여론전까지 가세하고 있는데요. 이는 당초 중국의 예상과 달리 한국이 중국 내에서 설 자리를 잃은 마이크론의 반도체 물량을 가져가려고 애쓰지 않자 더욱더 위기의식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주도권은 한국에게 있는 상황으로 우리가 중국에 공급을 해주지 않으면 중국 내자체적으로 별도의 반도체 공급망이 없기 때문에 한국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로 앞서 중국은 삼성을 따라잡을 반도체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거액을 쏟아부었지만 현재까지도 성공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앞서 2014년 중국은 반도체 산업 발전 추진 전략을 발표하면서 우리 돈 28조 원에 해당하는 돈을 투입했는데 2019년에 뒤이어 41조 원을 또 한 차례 투입하며 국가 반도체 산업 투자기금을 조성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조업 육성 종합 전략인 중국제조 2025를 내놨는데 당시 중국은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금률을 7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중국 반도체 기업인 HSMC, 중심거지, 취한신집적회로 등이 대기금 투자를 받고 성장했는데 결과는 수조 원대 자금을 유치한 대형 프로젝트들이 공장도 돌리지 못하고 자초했고 심지어 막대한 보조금을 노린 사기꾼들이 판을 치기도 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지원 아래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던 중국 반도체 스타트업들은 먹튀 아니면 파산으로 인해 무더기 폐업의 길을 걷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작년 8월까지 집계된 반도체 기업 폐업 건수는 역대 최대인 3,500여 건으로 집계됐으며 중국 정부가 교토록 염원하던 반도체 실제 자금률은 여전히 20%에도 못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최악은 대부분의 중국 기업들이 단 한 개의 반도체조차 만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건데 이쯤에도 되면 과언이 중국 제조 아닙니다. 상황이 이러자 중국은 짝퉁의 나라답게 엄청난 무리수를 두며 자국 내 최악의 반도체 상황을 타개하려 하다 최근 멀미를 잡혔는데요. 그건 바로 삼성의 반도체 공장을 똑같이 베껴 중국에 만든다는 계획으로 중국만이 저지를 수 있는 이 엄청난 일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나 난리가 났습니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중국은 한국의 반도체 주요 인력을 포섭해 반도체 공장 설계 자료를 통째로 빼돌려 짝퉁 공장을 지으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의 방식은 악랄했는데 삼성 상무 출신 어씨를 막대한 돈으로 회유해 삼성의 영업기밀인 반도체 공장 BED 설계 및 공정 배치도를 손에 넣으려 했습니다. BED와 공정 배치도는 30나노 이하급 디램 및 낸드 플래시를 제조하는 반도체의 공정 관련 기술로 국가 핵심 기술에 지정될 만큼 극비 사항인데요. 유출된 기술들은 삼성이 30년 넘게 연구개발과 시행착오를 겪으며 개발한 것으로 이번 기술 유출로 입은 삼성의 피해가 최대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더구나 어씨가 중국 시안에 있는 삼성 반도체 공장과 불과 1.5km 떨어진 곳에 복제판 공장을 지으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 대담함에 또 한 번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대만 기업이 약정한 투자가 불발되면서 공장이 실제로 건설되진 않았다는 점입니다. 중국 정부와 손잡은 어씨는 삼성에서 18년 동안 반도체 분야 상무 등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SK하이닉스 부사장도 여기만 국내 반도체 제조 분야 최고 전문가로 평가받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 옷을 벗은 어씨는 2018년 중국 청두시의 자본으로 반도체 업체를 설립했고 대만의 전자제품 생산 판매 업체로부터 8조 원 규모의 투자를 받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삼성과 SK하이닉스 출신 국내 반도체 핵심 인력 200여 명을 고액 연봉을 주고 영입했고 어씨는 이들 직원에게 삼성의 반도체 설계 자료를 확보해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후 어씨는 2020년 합작법인 시사들 만들어 4,6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고 시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반도체 생산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 근간을 흔드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중대 범죄인데요. 이를 두고 반도체 업계에선 터질 일이 터졌다는 반응으로 어씨는 예전부터 중국 기업의 반도체 관련 컨설팅을 맡거나 중국 현지 업체 설립을 추진하는 등 떡이 붙어 남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된 삼성 반도체 공장 설계 자료를 통째로 빼돌려 중국의 짝퉁 공장을 지으려 한 어씨가 최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2일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어씨들 구속 기소했는데요.
옥도어씨가 세운 중국 반도체 제조업체 직원 5명과 설계 도면을 빼돌린 삼성협력업체 직원 1명 등 6명 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물구속 기소했습니다. 우리 경제 안보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엄단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동시에 복제 공장을 세우려 한 중국을 향해서도 본때를 보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더욱이 이번 일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게 중국이 한국의 반도체 인력을 빼가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일이 빈번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어느 정도냐면 중국의 헤드헌터가 반도체 개발 분야의 고급 인력 스카우트를 위해 삼성과 SK 하이닉스 사옥 앞으로 출근해 대놓고 현장에서 직접 접촉을 시도할 정도인데요. 미국의 제재로 인해 미 반도체 기업에서 근무하는 중국인 등 미국 인력 영업이 어려워지자 한국으로 눈을 돌려 기회를 잡으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중국이 이렇게 물물가리지 않고 있는 건 지금과 같은 상태로만 놔둬도 영락없이 침몰하는 일만 남았기 때문인데요. 이미 외신들은 중국이 영원히 미국을 따라잡지 못할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중국 경제가 미국을 추월하는 시점에 대한 전망치가 점점 늦춰지고 있는데 최근 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은 중국이 GDP 규모에서 미국을 따라잡을 시점을 2039년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이하이유가 불과 1년 전에 제시한 전망치 2032년보다 7년 후퇴한 거였습니다. 이 외에도 골드만삭스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 규모가 같아질 시점을 2026년으로 내다봤다가 작년에 2035년으로 바꿨고 OECD도 2018년에 제시한 전망치 2025년을 작년에 2030년으로 수정했습니다. 심지어 모레 캐피털 이코노믹스와 일본경제연구센터는 중국의 경제 규모가 예측과 달리 앞으로도 미국을 영원히 추월하지 못할 것으로 진단했는데요. 이렇게 급격한 판단 변화에는 중국 성장세를 둘러싼 의문이 반영된 것으로 특히나 미국의 중국의 반도체 고립화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런 이유로 일본경제연구센터는 10년 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팬데믹으로 성장들이 급락했던 2020년 수준인 2%에도 못 미칠 것으로 최악을 전망했습니다. 반도체 경쟁은 이제 단순한 기업 간 경쟁이 아니라 산업전쟁이며 동시에 국가 총력전이 됐는데요. 이번 일에 대해 중국이 제대로 값을 치르도록 한국이 나서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